오늘 노는 수리편 462페이지 7편 수리편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 18장에 자소아은 시, 서, 집내, 개, 아은야. 자소아은, 공자께서 여기서 아은은 이제 노는 집주에서는 아자를 평소 아자로 해가지고 평소에 하시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고아하고 근거가 있는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소아은, 공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고아하고 근거가 있었으니 시, 서, 집내, 개, 아은야. 시경, 서경을 말씀하실 때와 예를 집행하실 때 말씀은 모두 고아하고 근거가 있었다. 전통 문화의 보고인 시경, 서경, 예기 등은 다 고아하고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상고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은이라고 하면은 보통 쉽게 우리 현대말로 하면 표준어 정도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관공서의 공문서 같은 거, 공식적인 문헌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을 또 아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의 사상과 언행은 다 근거가 있는 것으로 지난 것을 이어 개성 발전시키고 과거를 이어 미래를 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습공문 공자의 자로부대 자왈 여해불활 기위냐 밟은 망식 나기망우 부지노지장지 운이. 습공문 공자의 자로, 습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대해서 물었으나 자로부대, 자로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해불활, 여기서 계집 여자는 너 여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해는 어찌 해자죠. 그래서 너는 어찌해서 불할 말하지 않았느냐. 기위냐, 그분의 사람됨은 밟은 망식, 밟은은 뭐 앞에서도 나왔지만 분발한다는 거죠. 어떤 일에 열중하거나 노력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탐구하느라, 학문을 탐구하느라 밟은 하면은 망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기망우, 즐거움으로써 그 근심을 잊어버리고 부지노지장지 운이, 부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노지장지, 늙음이 장차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이다. 여기서 운이는 이제 끝에서 해가지고 어기조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습공이 용을 좋아하다. 습공호룡이라는 고사는 역사상 유명합니다. 습공은 이제 초나라 사람인데요. 서편이라는 곳에서 서편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습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름은 심재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용을 좋아해서 궁궐 안 곳곳에다 용을 새기고 그려놓았는데 진짜 용이 감동하여 마침내 몸을 나타내자 습공은 오히려 놀라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자장도 말했듯이 습공은 진짜 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용처럼 생긴 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후인들은 이 고사를 끝은 그럴싸하지만 실속이 없는 것의 비유로 삼습니다. 그 습공이 어느 날 자로에게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자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로가 대답하지 않았던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로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공자처럼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는 일이며 설령 말을 했다 하더라도 석공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석공이 가고 난 후 자로는 안으로 들어가 선생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에게 이러지 않았느냐? 너의 선생님은 발분에서 학문을 탐구하느라 늘 가난하여 먹을 밥이 없고 자기 배가 고파도 도무지 감각이 없어서 사람이란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다. 또 학문상 얻는 바가 있으면 즐거워서 근심도 잊어버리고 노세의 위협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이다. 배움을 위한 공자의 이런 정신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공자는 인생 수양을 하는 데 있어 영원히 젊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문과 도덕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었고 영원히 진보하면서 수시로 새로운 경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해놨는데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얘기 대학편에 나오는데요. 어느 나라를 세운 탕왕이 그 목욕하는 욕조에다가 이 걸구를 새겨놓고 매일 목욕할 때마다 그 속으로 되새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자는 진실로 구자인데요. 구일신,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면 내지는 만약의 뜻으로도 씁니다. 만약 하루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면 일일신, 나날이 새롭게 해야 하고 우일신, 또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루라도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도태하게 되겠죠. 다시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면 나날이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과정에서, 학문하는 과정에서 쉴 틈이 없다는 거죠. 쉼없이 학문을 탐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공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자왈 아비생이 지지자 호고 민이 구지자야.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비생이 지지자,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호고 옛것을 좋아하고 민이 구지자야. 민첩함으로써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다. 즉 민첩하게 학문을 탐구해온 사람이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매우 간단하여 보자마자 곧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결코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전통을 애호하며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학문을 탐구해왔을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는 천재가 정말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옛 역사 기록에 따르면 황제나 요임금은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천재라고 하는데 후인들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천재들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나라의 백거인은 갓 태어나 아직 엄마 품에 안겨 말도 할 줄 모를 때인데도 무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시험해보고 책을 한 권 가져다 가르쳐보라고 하면 틀림없이 무자를 가르쳤습니다. 고대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책은 금생에 이르러 읽으면 이미 늦다고 말했는데 이 뜻은 사람의 천분과 지혜는 대부분 전생에서 지니고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현대과학에서 연구 중인 천재의 문제와 관계됩니다. 천재는 혈통의 유전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지의 요소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또는 후천적으로 발전하는 것일까요? 천재들은 흔히 특별히 애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유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만일 유의해보면 많은 자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것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신기한 일입니다. 신문지상에 늘 보도되듯이 어떤 아이는 수학 방면에 사람들이 놀랄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른 방면에 천부적인 비범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진정한 천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천재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고서에 황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은 모두 역사상 어떤 인물을 축혀올린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교육학이나 심령학의 역사 입장에서 연구해보면 확실히 천재가 있으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일에 그리 유의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는 평범한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옛 전통 문화를 애호하고 민첩하게 학문을 탐구해온 사람이다. 즉 호고 민이 구지자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민자는 민첩하다는 것으로 총명과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호고는 전통적인 것을 추구하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옛것을 좋아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몇천 년 동안 관념상으로 지금은 옛날만 못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옛 기록들을 보면 역사상 여러 곳에서 옛사람의 사례를 끌어 증명하고 옛사람에 대한 찬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세기에 서양 문화가 도입되었습니다. 16, 17세기 이후부터 서양 문화에는 일대 전환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옛날이 오늘날만 못하다고 생각하여 뒤로 올수록 앞시대를 뒤엎었습니다. 오늘은 잘못일 가능성이 많고 내일은 더 좋아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사고방식은 철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인류 문화는 진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퇴보하는 것일까요? 동양적인 관점은 지금은 옛날만 못하다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 문화는 퇴화하고 진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양 문화의 관점은 옛날은 지금만 못하다는 것으로 고대는 영원히 낙오된 것이며 새로운 것은 영원히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관점은 철학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진보라고 합니까? 무엇을 퇴보라고 합니까? 먼저 이것을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서고금의 문화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시대는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16세기 이후 서양의 과학 문명은 상공업의 발달과 사회경제의 번영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상공업의 발전과 사회경제의 번영은 다시 과학 문명의 진보를 자극함으로써 자극과 발전의 순환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지금까지 과학 문명의 발전은 인류에게 생활상의 많은 편리를 가져왔지만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류의 정신에는 더 많은 고통과 번뇌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동서문화를 함께 연구해 볼 때 물질 문명의 진보라는 입장에서나 자연과의 관점에서 보면 내일은 오늘보다 낫습니다만 정신문화 입장에서 보면 오늘은 어제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동양은 정신문화를 강조하고 서양은 물질문화를 강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서양 문화가 물질 문명이 진보한 서양 문화에서는 오히려 동양의 정신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지금 동양에서는 또 물질 문명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정신문화로 보면은 지금이 옛날보다 못하다는 거겠죠. 철학적으로 봤을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애들 보면은 옛날보다 못하다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예의를 모르니 뭐가 모르니 하면서 그런 정신문화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옛날이 훨씬 나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질 문명이 발전한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아 보이겠죠.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오히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정치 철학의 입장에서 현실을 말하지 말고 이론만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일체 학문은 궁극적으로 모두 철학으로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상 제왕정치, 민주정치, 독재정치, 자유정치 등 각가지 정치사상과 방식이 출현하였지만 결국 어느 정치체제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 누가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믿기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역사상 이런 정치체제들은 어느 것이나 다 있었고 사람들이 보았고 경험했지만 어떤 것이 절대 좋고 어떤 것이 절대 나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은 한약의 용법이 있고 양약은 양약의 용법이 있습니다. 어떤 병에는 몇 가지 다른 약을 써서 상대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치 철학의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고대의 것이 좋은가 현대의 것이 좋은가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첩하게 학문을 탐구해왔다. 민이 굳이 라는 것은 공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성취가 힘써 배운 데서 온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한 말이자 또한 정직한 말입니다. 어떤 천재도 힘써 배우지 않으면 설모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명하지만 총명한 사람은 흔히 힘써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문하는 것이 착실하지 않으면 민첩하게 학문을 탐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문도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자의 말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르기를 학문을 하거나 사람됨이나 일처리의 기본 원칙은 바로 옛 전통 문화를 애호하고 민첩하게 학문을 탐구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힘써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자의 지혜와 학문과 사람됨의 성취가 모두 평범한 것이며 그가 천재여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느 정도 평범했을까요? 다음을 봅시다. 자, 불어, 괴, 력, 난, 신. 공자는 괴이한 거죠. 괴이한 일. 역, 힘으로 하는 일. 난, 어지러운 일. 신, 귀신에 관한 일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공자는 괴이한 일, 힘으로 하는 일, 어지러운 일, 귀신에 관한 일,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토론했던 일이 드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공자는 평범하고 성실한 일개 보통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걸륭시대의 유명한 제자였던 원매는 자불어란 제목의 필기소설을 한 권 썼는데 주로 귀신 등 기괴한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공자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기효람의 열미초당필기나 강희시대 포송령이 지은 요제지 또 왕의양의 지북우담은 모두 청나라 초기의 큰 명사나 제자들의 작품으로서 괴력 난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대뇌에 도파민이 많이 방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좀 더 자극적이고 기괴한 일,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영국에서 신명학을 연구하는 박사 한 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현재 신명학 연구가 세계 각지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이 학문은 절대 경시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과학이 인간의 사후 영혼이 가는 곳을 증명한다면 많은 종교가 장차 쓸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물사상이 완전히 무너져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계 문화도 대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유물사상을 토대로 하여 과학 발명에 종사했던 사람이나 많은 과학 이론 내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기타 철학상의 관점 모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과학의 시대를 맞고 있지만 우리가 정치 철학이나 인류 철학의 입장에서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 괴, 력, 난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시대가 쇠퇴해 갈 때에는 사회가 이 네 가지 분위기로 가득 찹니다. 무엇이 괴일까요? 아주 많습니다. 어떤 미국인이 나체로 다닌다든지 중학생 1, 20명이 둘러서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전 세계에는 기기괴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에 허다하게 보도되는 기이한 이야기들은 괴이한 일들을 선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이 신문에 실리면 모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얼굴 훼손 사건 같은 것은 이전에 이런 잔혹한 수단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신문에 보도된 이후에는 똑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이것이 사회의 괴이한 현상으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역은 또 어떻습니까? 서문정의 깡패들이 싸울 때는 툭하면 칼로 찌르고,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면 유도, 레슬링 실험 경기에서 근육을 치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좋아들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무술을 배우고 무술인으로서의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매우 우습게 여깁니다. 나는 사상의 혼란이나 사회의 변란을 말합니다. 시는 괴상망측한 일을 말합니다. 민간의 미신 조직이나 여러 파로 나뉘어 흥겨하고 있는 신흥종교들은 이미 단속된 합당교와 한참 주목받고 있는 통일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흥종교 성조직들이 40-50개나 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때로는 그 뒤에 어떤 배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이것은 사회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한 사회가 괴, 력, 난, 신으로 충만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더라도 우리들 머릿속에 괴, 력, 난, 신이 절대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곤란을 당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출현하여 우리는 적어도 운명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늘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미신을 잘 믿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고의로 어떤 지식인에게 당신 기색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 그는 곧바로 자신의 관상 좀 봐달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리에 기대어 괴력 난신이 발달합니다. 스스로 과학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미신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날 큰 미신이 하나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과학 만능을 믿는 것입니다. 이 역시 똑같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철학적인 최고 경지에 도달하여 괴력 난신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어야 비로소 진정 평범한 사람입니다. 공자가 인의 도리를 말한 것도 이런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괴력 난신이 네 가지를 가볍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점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연구해 보면 괴력 난신의 자취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황제마다 정책마다 이 네 글자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역사상 어떤 유명 인사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괴상망측한 것을 억지로 끌어다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부는 이무기가 변한 것이고 원색에는 두꺼비가 변한 것이며
청나라 말기의 좋고 나쁜 몇몇 대인물들은 서산 십계라는 등 전생 내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문자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입으로 전해져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므로 학문 수양이 평범하면서 괴력 난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에 이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에서 철학과 수업을 받는 학생이 7, 80명이나 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진정으로 철학을 배우려는 학생은 서너 명인데다 진로도 나빴습니다. 일반인들 눈에는 철학자란 신경병 환자나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졸업 후 직업을 찾아도 언제나 문 밖에서 거절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 얘기만 꺼내면 점치는 일이나 관상 보는 것을 연상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의 걸자풀이 점쟁이들 간판에 모두 철학 관상, 철학 전복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철학과에서 관상에 관한 학식을 가르쳐서 장래의 간판에다 모모 철학과를 졸업한 관상 전문가라고 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누가 철학과, 대학교 철학과 다닌다고 그러면 진짜 철학 점집 차리는 그런 과인 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보통 점집이 대부분 철학관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을 그 철학으로 보는 거죠. 중국인에게 맞는 철학 명언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관상을 보고 점을 본다. 대체로 관상 보러 오는 사람에게는 재물 손실을 좀 볼 것이라며 100% 영업을 보장하니 틀림없이 맞다고 합니다.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관상 보는데 몇십 원 헛돈 썼으니 이미 재물 손실을 좀 본 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괴력난신이 소동을 피우고 말썽 부릴 수 있는 기본 요소입니다. 진정한 과학자나 진정한 철학자는 진리를 이해해야 비로소 괴력난신을 없애고 진실한 평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늘 말하기를 괴력난신 이 네 가지는 어리석은 사람의 작품이자 총명한 사람의 놀잇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다음에는 이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자의 사람됨과 처세의 도리를 묘사합니다. 자왈 사민행 필요아사은 택기선자 이 종지 기불선자 이 계지.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민행 세 사람이 길을 가면 필요아사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택기선자의 종지 그의 좋은 점은 가리어서 가릴 택자죠. 가리어 본받고 기불선자의 계지 그의 좋지 않은 점은 그것을 고친다. 반성하여 바로잡는다. 앞 하기편에서 우리는 옛사람들이 무부력이자 즉 자기보다 못한 것은 없다란 구절을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논박했는데 여기 이르러 이 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여기서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공자의 이 말은 좀 애누리에서 말한 것으로 어느 누구든 다 나의 선생이 된다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물론 나의 선생이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도 나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당연히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오히려 또 반면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나쁜 점, 안 좋은 점을 보고서 내한테 좋도록 바꿀 수 있으면 그 또한 반면 교사로서 나의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어리석음이나 나쁜 면을 보고 저렇게 어리석지 않아야지, 저렇게 나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가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를 충분히 나의 선생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공자의 이 말은 학문 연구란 죽은 글 공부를 하는 데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관찰하면서 남의 옳은 점은 배우고 옳지 못한 점은 거울 삼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평범하게 들리며 모두들 이 도리가 맞고 또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종의 오만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태도처럼 우리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존경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오만한 심리가 작용해서 마음속으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가도 한 2초만 지나면 역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낫다고 느껴집니다. 마치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나도 크다. 달빛 아래서 그림자를 보니 볼수록 자신이 위대하게 보인다는 예전의 시골 사람들 말대로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이런 나쁜 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또 수양이 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가도 그것이 부러워지다가 다시 질투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또 오히려 미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자의 이 몇 마디 말은 평범해 보이고 별 어려운 점이 없는 것 같지만 깊이 연구해 보면 사람이 무리지어 사는 사회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여 스스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개선하고 배우려는 생각을 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언제나 이렇게 소박하고 겸손하기만 해야 할까요? 때로는 좀 오만한 듯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글이 나옵니다. 자왈 천생덕의여 환퇴 기여여하.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생덕 하늘이 덕을 냈다는 거죠. 의여 나에게. 그래서 하늘이 내게 덕을 부여해 주셨거늘 환퇴 기여여하. 환퇴는 사람 이름입니다. 환퇴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환퇴는 송나라 대부로서 공자를 모살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소식을 듣고 공자에게 도피하라고 말했지만 공자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런 정치, 사회 환경 속에서는 도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자는 종교인처럼 확고한 일종의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낳아 역사와 문화의 책임을 내 몸에 맡겼는데 환퇴가 어떻게 감히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결과는 물론 환퇴가 공자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해야 할 것은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 절대적으로 자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무공을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을 상실해버리면 무예가 아무리 좋아도 패배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군사 분야를 배우는 사람은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기의 현가열전을 보면 현가는 검술이 결코 높지 않았는데 한 번은 검술고수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현가가 검을 들어도 상대는 꼼짝도 않고 그저 현가를 노래만 보았습니다. 결국 현가는 칼을 거두어 칼집에 넣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무협소설로 말하면 그 사람의 눈은 이미 일종의 굳센 길을 단련하여 성취한 것입니다. 사실은 평온하면서 자신감에 찬 정신이 상대방을 꺾어 이긴 것입니다. 무협소설을 예로 들어 자신감의 중요성을 설명했는데 특히 키가 작은 사람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과 싸울 경우 먼저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자신감은 많은 경우 그리고 많은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자의 사람됨, 처세, 학문 등의 수양에 대해서 큰 단락으로 말했고, 다음은 다시 그의 교육법으로 들어갑니다. 자왈, 이삼자, 이아위언호, 오무언호이, 오무행이 불여 이삼자자, 시구야.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삼자, 이아위언호. 이삼자는 이인칭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삼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여러분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아위언호, 내가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무언호이,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 오무행이 불여 이삼자자, 시구야. 나는 너희에게 평소 행실 속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이란 없으니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학문을 강하면서 아직도 무언가 비밀을 숨기고 전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조금이라도 감춘 것이 절대 없다.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고 말은 다 하지 않음이 없는데 여러분은 학문을 하면서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학문을 하면서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선생님이 한 수 감추어 놓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에는 무공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한 수를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수를 남겨둠으로써 제자가 스승을 쓰러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두다 최후에는 전해지지 않아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나는 보류해 놓은 것이 없다. 나의 학문은 간단하다. 내 자신이 바로 교재로서 평소 나의 사람됨, 처세, 언행에 모두 표현된다. 학문은 바로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미 여러분에게 일러주었다. 절대로 죽은 책에서 죽은 글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 단락은 공자의 교육법이 일상 행위를 통해 곳곳에서 남김없이 표현되었으니 신비감이나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어느 때 어디서나 가르쳤으며 학문은 생활 경험에서 얻어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에서는 지식을 얻고 옛사람의 경험이나 견해, 터득한 바를 찾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나 견해나 터득한 바를 자기 몸에 응용하여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나는 너희들에게 평소 행실 속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이란 없다고 했는데 이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학문의 도리를 나타내 보였으니 너희들은 이런 면에서 이해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다음에 공자의 교육의 중심 취지를 말합니다. 뒤에 거는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